국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유섭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너무 좋고, 특히 국정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수술을 네 개를 했는데 네 가지 다 국정 교수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수술을 하고 왔는데요. 특히 BPH 수술 세 가지 종류별로 다 왔습니다. 홀랩, 튜얼피, 유로리프까지 박정희 교수님한테 배웠던 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 스승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듀오다트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BPH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알파블로커 단독 치료에 비해서 5-ARI 제제를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임상적인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효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저희 그 비뇨학과 학회는 EAU와 AUA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A에서는 40g 이상의 환자들에서 5-ARI 제제를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AUA에서는 30g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장님들도 40g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30g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저도 30g 정도로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하지만 그 환자의 전립선 크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실제로 뭐 내시경이나 TLS상 옵스트럭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더 중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알파블로커 모노세라피도 충분한 환자들이 있겠지만 이런 환자들은 잘 선택해서 이런 병합요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IPS 개선이 모노세라피에 비해서 그 컨비네이션 세라피에 비해서 모노세라피가 떨어지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알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필요한 경우에서 이런 치료가 지연되면 결국 수술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노세라피로 치료했는데도 잔뇨가 많거나 임상적 진행이 악화된다면 꼭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 4년간 봤을 때는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 수술이나 AUR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타스트라이드 탐슬로신 병의요법은 탐슬로신 대비 9개월 차에서 월등히 우수한 증상 개선이 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필요한 경우는 복합요법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에 오늘 그 후원하시는 듀오다트를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그 아시안 그룹과 코카시안 그룹을 비교해도 결과적으로 임상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양 사람들이 전립선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증상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인종별로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특히 저희 한국 사람들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듀오다트는 이런 대기요법이나 때에 따라서 삼슬로신 0.4mg 단독요법에 비해서 1개월 차에서 빠른 개선 효과를 보였고 2년 동안 관찰했을 때도 증상 개선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BPH 프로그레션의 상대 위험도가 감소함을 확인했고 그 비율은 굉장히 높은 43%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션을 보시면
국내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그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매년 평균 이런 BPH 환자는 4.8%씩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이런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예전에는 BPH가 있어도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언론이나 뉴스 보도 또 홍보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비뇨학과가 특히 관심을 갖고 환자를 이렇게 봐야 할 분야가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환자 수는 50대 이상에서 또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대에서 60세 사이는 6.1%, 또한 고령의 환자들에서 예전에는 나는 약 안 먹고 그냥 지낼래 이런 환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아프고 불편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참아야겠다라는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줄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전에 같으면 치료를 잘 받지 않았던 환자분들, 특히 80세 이상 환자분들도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BPH 환자들에서 예전에 비해 수술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좋은 그런 BPH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수술 건수가 주는 건 아니고, 이제 BPH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수술한 비율은 예전보다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개인의 치료가 왜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평균적인 나이나 APSS, 프로스테이트 볼륨을 보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원장님들도 그러시고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환자의 좀 특징을 보면서 치료하는 경향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연구들에서도 그런 평균치보다는 여러 변수의 상호작용을 좀 생각해서 개별적인 치료를 좀 권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사항에서는 40g 이상에서 이런 5ARI 제제를 사용하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AUA 가이드라인처럼 30g 이상의 환자들에서 모노세라피에 충분한 효과가 없거나, 또는 TRBS나 시스토스코피상 확실히 프로스테이트 크기가 증가된 모습, 이런 경우에 같이 이렇게 컨비넌스 세러피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실제로는 이제 이 약을 모노세라피 대기요법부터 써보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증량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두탈스테라이드가 이 듀오다트에 같이 복합되어 있는 약물인데요. 사실 두탈스테라이드 말고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제제도 경제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탈스테라이드가 그 피나스테라이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상 이미 두탈스테라이드는 안전성이 이미 증명된 약제입니다. 그렇다면 피나스테라이드도 물론 좋은 제제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부 연구들을 좀 분석해보면, 혈중 DHT 억제율이 약간 높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유럽 비뇨기과 학회나 저희 KUA 가이드라인 보면 30에서 40g인 환자들, 그러니까 40g 이상인 환자들보다 30에서 40일 때 스테라이드를 사용하면 피나스테라이드 그룹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이게 듀얼 이펙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나스테라이드를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그런 건 아닌 거지만 AUR 위험 및 BPH 관련 수술 위험들을 피나스테라이드 대비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발표한 연구를 좀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서 두탈스테라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나스테라이드를 좀 사용해서 G 모델에서 좀 관찰해봤더니 확실히 그 대조군에 비해서 BPH 모델은 프로스테이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나스테라이드를 이렇게 투여했을 때 전립선 용적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발견했던 더 중요한 결과는 피나스테라이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스트레스 인자들을 많이 감소시켜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5ARI 제제가 프로스테이트 볼륨만 감소시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스트레스 인자들, 프로스테이트 안에 있는 인자들을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요. 물론 이게 이제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AR 제제 자체가 프로스테이트 볼륨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프로스테이트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것이 러츠의 향상, 러츠 개선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테라이드에 사실 탐슬롯인 0.2가 복합될 수도 있지만 0.4가 사실 사용되고 있고 이 기준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0.4를 더 주로 복약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개발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 현실에서도 0.2에 비해서 0.4가 더 좋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탐슬롯인 0.2는 당연히 부작용은 그 0.4에 비해서 당연히 낮겠지만 0.2에 불만족스러운 환자들이 굉장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0.2와 0.4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차이는 클 거라 생각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 보면 당연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처음 투여하는 것도 0.4를 투여할 때가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사실 제가 체감하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된 연구를 보면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러움증이나 사정 장애일 텐데요. 실제로 0.4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0.4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은 0.2에서도 비슷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1% 내외의 환자들이 걱정돼서 0.4를 못 쓰는 거는 조금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0.4를 조금 이 컨비네이션 세라피에서 듀오다트에서 쓰이는 0.4뿐만 아니라 모노세라피에서도 0.4를 저는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면 0.4 처방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환자분들 안전을 생각해서 0.1을 처방하는 비율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학에서는 60% 탐슬롯인 0.4를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추세 변화가 아무래도 큰 병원 위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0.8까지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0.2는 저는 조금 너무 약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0.4는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0.2가 저희가 익숙한 거는 그동안 아스테라스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크로스웨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전립선 학회 저널에 지금 9월 5일 이제 실릴 예정인 제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0.4와 0.2를 그 CB한 IPSS 환자들 20점 이상의 중증 환자들을 좀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고요.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막 눈에 띄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아직 데이터가 장기 데이터가 아니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0.4가 좀 더 개선은 이루어지만 제 연구 결과에서는 막
눈에 띄는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도 양측의 큰 차이는 저는 잘 찾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어지럼증 위험이 더 클 거라고 0.4가 생각이 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 발생 비율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능 문제가 걱정돼서 사용이 좀 꺼려지는 텐데요. 사실 듀오다트는 섹슈얼 펑션 중 이렉션이 플라시보 대비 유사였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개월 단기 결과라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파일러를 이제 박정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저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논문을 몇 번 써봤었는데 확실히 파일러라는 장기간 쓰면 성기 기능에는 확실히 문제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환자들에서 파일러를 오래 복약하는 것은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60대 이후, 70대 이후에서 그 성생활이 왕성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그 베너핏을 좀 고려해서 프로스테이트 볼륨을 감소시키는 게 훨씬 더 이번에 효에 좋다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노시보 이펙트 많이 보셨을 테지만 저희가 또 너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들 막 약전을 엄청 열심히 보는 환자들은 실제로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또 적극적으로 이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설명을 안 해도 어차피 약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히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가 환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경쟁 그 약품이 페나스테라이드에 비교했을 때도 양군 간에 큰 차이는 없었고 보시면 리비도 감소가 5% 정도 이제큘레이션 디스오더는 아마 두타스테라이드나 페나스테라이드 단독 때문에 생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임포터스는 아무래도 장기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또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5R을 사용하면서 항상 PSA 모니터링이 조금 관심사일 것 같고 저도 주의 깊게 보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인정 기준을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5R을 사용하는 환자들 PSA를 한번 팔로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그리슨 코어를 갖고 있는 환자들 바이옵시를 했을 때 이런 5R을 먹고 있던 환자들이 그 같은 그리스 코어가 나왔을 때 약간 PSA가 2분의 1이라는 그 연구 결과 보고 때문에 저희가 PSA를 5R을 쓸 때는 약간 더블링해서 그 환자의 원래 PSA가 5R을 쓰고 있는데 2면 한 4 정도로 생각해라 이런 기준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쉽게 더블링해서 이분이 5R을 드시기 때문에 PS를 더블링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도 옳지 않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R을 사용하고 최저치에서 얼마나 급속도로 다시 올라가냐 그 올라가는 기준점을 보면서 이분이 바이옵시가 필요한지 프로스테이트 MRI가 필요한지를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R을 사용하는데 PSA가 3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이옵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PSA가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오르는지 실제로 그 환자가 캔서에 디텍션 되더라도 그때는 또 초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BPH 환자 처방에서 해외 처방 현황은 어떤가요? 물론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컨비넌스 세라피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외국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나라든 고령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BPH 환자는 증가할 거로 생각되고 모노세라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환자는 당연히
이런 컨비네이션 세라피가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한국인들은 체구가 작지 전립선이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종별 차별 없이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미 듀오다트는 글로벌하게 많은 환자와 데이터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할 경우에 그냥 탐솔로신 플러스 두타스트라이드도 가능하겠지만 한 번에 듀오다트 처방하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에서 너무 많은 약물을 먹고 있는데 모노세라피로 부족할 때 듀오다트를 많이 처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 홍보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는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이고 안전성이 인정된 약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고정 용량 복합제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탁과에서는 이미 많은 약품들이 있고 실제로 앞으로 새로운 약물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예전처럼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약물들을 합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서 이런 듀오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탐슬로신 플러스 미라백으로 복합제도 지금 출시 예정이고, 이런 시알리스 플러스 파리아라이도 다른 회사에서 지금 출시될 예정으로 아주 이제 고정 용량 복합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BPH 치료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저녁에 이제 소변 가서 보려다가 펄다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리고 플레이리티와 이런 녹출이라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BPH 치료를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펜포를 갖고 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약제들이 너무 명확히 결과들이 보고가 되었지만, 사실 여기 원장님들도 펜폴 제형을 많이 써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염이나 그 간질성 방광염에서 많이 사용했을 텐데요. 은근히 써보면 그 전립선염 환자들 증상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도 그 전립선 소변이 지나가는 내면은 아마 유로셀리움으로 방광처럼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힐링 효과를 주면서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BPH가 생기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에 붙어 있는 그런 내막은 또 얇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프로스테이트가 작을 때 붙어 있던 유로셀륨과 프로스테이트가 증가했을 때 유로셀륨 그 층이 얇아지면서 자꾸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이런 전립선염이나 다른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최근에는 이런 펜폴 제형이 그 프로스테이트 유로셀륨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듀오다트 기준과 이런 먹는 방법 이런 건 아마 그 개별적으로 그 회사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